1번입니다. 지금 흙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보기 1번부터 보면 성토된 점토 지반은 일반적으로 양종 롤러로 다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사질토 같은 경우는 맞물림에 의해서 이게 입자가 배열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입자들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성글게 돼 있는 경우에는 이걸 이렇게 진동을 주게 되면 진동을 이렇게 주면 입자들이 이렇게 배열이 되면서 잘 다져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진동 다짐이 적합하다 그랬고, 그런데 점성토 같은 경우는 입자들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들은 점성토는 입자가 전기적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기적인 평형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진동 다짐을 해도 별로 효과가 없고 정말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꾹꾹 지디겨 다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디김 다짐이 필요한데, 요게 이제 양종 롤러입니다. 양종 롤러가 이제 꾹꾹 눌러서 다진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보기 1번은 맞는 얘기고요. 2번은 점토 광물에서 가장 많은 원자는 산소이다 이랬는데, 우리가 실리카 사면체가 있죠. 이거는 뭐 구조까진 몰라도 되는데, 실리카 사면체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있고 가운데 이제 Si4 플러스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바깥에 지금 외곽에 이 동그라미들이 산소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4개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루미늄 팔면체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충 그려지는데, 가운데 이제 Al3 플러스가 있죠. 그래서 이 외곽에 있는 것들이 산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리카 사면체에서는 산소가 4개가 있고 알루미늄 팔면체에서는 산소가 6개가 있어서 점토 광물에서 가장 많은 원자는 산소가 맞습니다. 그리고 3번은 함수비, 상대밀도, 포화도는 각각 10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함수비 같은 경우는 오메가는 WS분의 WW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뭐 흙 입자에다가 물을 많이 넣게 되면 뭐 함수비는 이론상 무제한으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를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3번이 틀렸고, 상대 밀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Emax 마이너스 E 미니멈, Emax 마이너스 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간극비에 대해서 이 경우에는 이게 가장 작아져도 E 미니멈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커도 이게 만약에 가장 크면 E 맥스죠. 그럼 0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작으면 E 미니멈인데 그때는 1이 되니까 100%가 되겠죠. 그래서 상대 밀도는 0에서 100% 사이에 있고, 그래서 맞는 얘기고 초과할 수 없죠. 상대 밀도는. 포화도는 VV분의 VW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VW라는 게 결국 VV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우리가 VV는 이렇게 물의 부피, 공기의 부피, 그리고 흑입자의 부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VV죠 지금. VV는 간극의 부피니까 VV는 VW 더하기 VA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네요. 그래서 분모가 항상 더 크니까, 그래서 얘는 100보다 항상 작습니다. 그래서 상대 밀도랑 포화도는 100을 초과할 수 없지만 함수비는 초과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같은 경우는 동상에 의한 피해는 일반적으로 모래지반보다 점토지반에서 더 크다고 했는데, 우리가 동상이 뭐라고 설명을 했었냐면, 이번에는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설명을 해가지고. 여기에 프로스트 라인이 있죠. 동결선이라고 하는데, 이 밑에가 영상이라고 했습니다. 위에가 영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물이 얼 수 있는데, 지하 수위가 여기 있더라도 이렇게 모세관 현상이 일어나서 여기에 이제 아이스렌즈가 형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관 현상이, 이 동상 피해가 발생을 하려면 이 모세관 현상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모세관의 높이는 이론적으로 입자 직경이 작을수록 모세관 현상이 크죠.
그래서 입자의 직경이 작을수록 동상 피해가 잘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래집안은 입자가 너무 커서 동상 모세관 현상이 잘 발생하지 않고 점토 집안에서 모세관 현상이 더 잘 발생하니까 동상에 대한 피해가 크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럼 입자의 직경이 작을수록 동상이 무조건 크냐?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점토 입자는 모세관 현상이 발생을 하긴 하는데 투수 계수가 너무 낮아서 물이 여기까지 올라오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흙은 점토가 아니라 실트라 그랬죠. 이거는 저번에 한번 설명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고 답은 3번입니다. 2번입니다. 지금 그림과 같이 초기 간극비가 0.5고 그리고 점토층이 여기 있는데 안밀 종료 후에 간극비가 0.3으로 줄었습니다. 이때 최종 안밀 치마량을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간극비의 변화량을 이용해서 안밀 치마량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죠. 델타 H는 1 플러스 2 제로분의 델타 E H 이런 공식이 있는데 지금 초기 간극비가 0.5라 그랬고 지금 0.5에서 0.3으로 줄었으니까 간극비의 변화율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점토층의 두께는 9m고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1.2m가 나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고 이 문제에서 이제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뭐 주변에 배수 조건에 전혀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간극비만 주어지면 배수 조건에 상관없이 그냥 간극비 그 자체가 이 높이의 변화량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뭐 굳이 전혀 지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만약에 변형이 된다면 이 그림이 A라고 놓고 옆에 이제 그림이 하나가 더 나오겠죠. 뭐 똑같이 그린 다음에 뭐 이쪽을 또 자갈로 하든가 자갈하고 점토 이렇게 한 다음에 똑같이 간극비가 여기도 0.5에서 0.3이고 여기도 0.5에서 0.3이었다. 그럼 얘도 1.2m 얘도 1.2m 이렇게 결과값이 같게 나옵니다. 3번입니다. 지금 유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가 유선망이라는 것을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널말뚝이 있고 그리고 지표가 이렇게 있고 밑에 하류 수위면이 있고 여기에 상류 수위면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뭐 유선을 이렇게 작도를 하죠. 밑에 불투수층이라고 한다면 일단 유선이 이렇게 있고 유선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유선을 그릴 때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등수두선과 유선이 직교한다 그랬고 지금 제가 여기다가 유선을 그렸죠. 그러면은 이제 등수두선을 그릴 때는 이게 최대한 직교를 하게끔 그려야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직교를 하게끔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각각의 요소가 정사각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최대한 이 사각형들이 이 요소들이 각각 정사각형이 되게끔 최대한 그런 방식으로 작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지키면서 유선망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1번이랑 2번은 맞는 얘기고 그리고 3번은 불투수면의 수두는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가 수두가 동일하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가 수두가 아니라 그랬죠. 이쪽은 유선이라 그랬습니다. 왜냐면 물이 지금 이렇게 흐른다 그랬죠. 이렇게 흐르는데 밑에서는 이 밑면을 따라서 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등수두선이 아니고 유선이다. 유선 하나 둘 셋 넷 5개겠죠. 유선이기 때문에 3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각 유선망의 요소의 크기가 달라도 유입량 및 유출량이 같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한 칸, 이 한 줄에 있는 이 요소에 지나는 물의 크기, 물의 양과 여기는 조금 더 작죠. 하지만 여기도 이제 똑같이 이 각각의 라인에서 똑같은 물의 양이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뭔가 칸이 크든 넓든지 하나의 사각형에는 동일한 물이 흐르고 들어온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4번입니다. 지금 말뚝 기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주면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가 부주면 마찰력은 이미 많이 해석을 했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말뚝이 있고 여기 지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기 있는 흙이 이 말뚝보다 더 많이 침하를 하게 된다면 더 많이 침하를 하면서 이 흙이 말뚝을 끌고 밑으로 내려가는 힘, 그러니까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주면 마찰력을 부주면 마찰력이라고 했습니다. 부주면 마찰력. 원래 주면 마찰력은 위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데 얘는 아래 방향으로 작용을 하니까 부가 붙었죠.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보면 말뚝 시공 전에 선행 하중을 가해서 집안 침하를 미리 발생시킨다. 그러니까 말뚝을 타설하기 전에 이 집안에서 암미를 다 발생시켜 버리면 말뚝을 타설한 다음에 흙이 침하가 발생을 안 하니까 부주면 마찰력이 발생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고 2번은 표면적이 비교적 큰 말뚝을 사용하여 부주면 마찰력이 덜 발생하도록 한다 했는데 2번은 틀렸죠. 왜냐하면 이 부주면 마찰력이라는 것은 이 말뚝의 표면에서 작용하는 힘인데 표면적이 비교적 큰 말뚝을 사용하게 되면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부주면 마찰력도 커지겠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은 말뚝 직경보다 약간 큰 케이싱을 설치하여 부주면 마찰력을 차단한다 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이런 껍데기를 씌우는 겁니다. 이 껍데기를 케이싱을 이렇게 씌우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말뚝과 흙의 접촉이 차단되기 때문에 부주면 마찰력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3번도 맞는 얘기고 4번은 말뚝 표면에 역청재를 도장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케이싱이었고 이거는 이 표면에다가 좀 미끌미끌한 코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청재는. 그래서 4번이 이제 대표적인 부주면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5번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린 문제인데 조금 집중을 하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단위 중량이 20kN/m 3승인 점토 집안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을 갖춘 건물을 건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상 기초로 이제 건설을 하려고 하고 이때 건물의 최대 층수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일단 보상 기초라는 개념을 알아야겠죠. 우리가 좀 몇 번 마주하긴 했는데 보상 기초라는 것은 이제 집안에다가 하중을 주게 되는데 이 하중과 동일한 무게의 흙을 이렇게 파낸 게 된다면 이 집안에서 받는 능력이 없어지겠죠. 왜냐면 밖에서 준 하중과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낸 흙의 하중이 같으니까 여기서는 뭐 받은 힘이 없는 거죠. 너무 당연하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상 기초로 할 때 밖에서 줄 수 있는 하중을 계산해라 뭐 그런 문제겠네요. 그런데 한 층의 높이가 3m고 층당 하중이 15kN/m 제곱이에요. 그래서 일단 외력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면 외력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지금 층당 하중이 15kN/m 제곱이죠. 그래서 15kN/m 제곱인데 뭐 건물의 단면적이 우리가 A라고 하고 그리고 X층을 세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외력인데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게 이거죠. 그리고 파낸 흙의 무게는 지금 지하 2층을 파냈으니까 흙의 무게가 20kN/m 3승이고 단면적이 A고 그리고 지금 한 층당 높이가 3m인데 이게 2층이 들어가는 거죠. 2층을 파낸 거죠. 지하 2층까지 팠으니까. 그래서 지금 외력에서 파낸 흙의 무게를 빼면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AA 날라가고 위에는 15x 마이너스 밑에가 6 곱하기 20이니까 120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풀게 되면 x는 8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4번 지상 8층 이렇게 하고 다 틀렸어요. 여기서 이제 4번을 고르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건물에 8층을 세울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건물은 지금 지하 2층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건물의 총 층수는 8층이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1부터 8까지의 건물인데 이 건물이 지금 지하 2층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8층. 그런데 이 문제는
지상으로 몇 층이냐라고 했으니까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이죠. 그래서 3번을 고르셨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조금 지나쳤죠. 이런 것까지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은, 왜냐면은 이제 문제를 다 풀어놓고 완벽하게 푼 학생들이 이러한 이제 함정에 빠져서 많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보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다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나중에 비슷한 문제를 푼다면 여기를 정확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상인지 아니면은 뭐 지상이 없는지. 6번입니다. 지금 그림과 같이 지하 수위가 지표면과 일치하는 반무한 모래사면에서 안전율을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무한사면의 안전율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식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FS는 감마 H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그리고 감마 H 코사인 제곱 베타 탄젠트 파이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C가 0이고 정리를 하게 되면 감마가 있고, 감마는 날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감마가 있고 H는 날라가고 코사인 날리고 표현을 하게 되면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파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감마를 보면 지금 수위가 여기 있죠. 그러면 물이 사면을 따라 흐르는 경우니까 분모에는 감마 세츄에이션이 들어가고 분자에는 감마 프라임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하려고 보니까 감마 세츄에이션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감마 세츄에이션이 없죠.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삼상관계를 이용을 해서 공식을 통해서 1 플러스 2분의 GS 플러스 2 감마 W,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또 이거를 계산하려고 보니까 간극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간극률이 지워졌죠. 그래서 간극률을 이용해서 간극비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n분의 n이니까 1-0.5분의 0.5가 되겠죠. 여기 지금 간극률이 0.5니까 그러면 간극비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감마 세츄에이션이 어떻게 나오냐면 1 플러스 간극비가 지금 1이죠. 그리고 GS가 3이고 1, 그리고 감마 W가 10으로 주어졌네요. 10kN per m 3승으로 주어졌으니까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20kN per m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감마 세츄에이션에다가. 그럼 FS는 감마 세츄에이션은 20이고 감마 프라임이 나와야 되는데 위에는 이거는 감마 세츄에이션에서 마이너스 감마 W니까 20에서 10을 빼서 10이 나오겠죠. 그리고 탄젠트 베타가 지금 30도죠. 그래서 여기가 탄젠트 30도고 파이가 지금 30도죠.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니까 답은 2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7번입니다. 지금 다음 중 집안 반력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이론 시간에 집안 반력계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냐면 중요도가 매우 낮아서 안 했는데 이 문제로 집안 반력계수에 대해서 완전히 끝낼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평판 제하 실험을 한다 그랬죠. 평판 제하 실험을 하는데 이게 평판 제어 실험이라는 것은 근입 깊이가 0인 얕은 기초 시험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판 제하 실험이나 뭐 얕은 기초에서 이 결과값을 이용을 해서 이 지지력과 치마량이 있겠죠. 이 평판 제어 실험이나 뭐 얕은 기초 이런 것들에. 그래서 이러한 지지력과 치마량을 이용해서 이렇게 집안 반력계수를 표현합니다. 이렇게 델타분의 Q로 집안 반력계수라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델타분의 Q,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집안 반력계수의 단위가 이게 지금 위에 게 뭐 kg per cm 제곱이고 얘는 cm니까 얘의 단위는 뭐 kg per cm 3승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일단 여기 정도까지는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요거까지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델타분의 Q다, 이런 식이다까지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집안 반력계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집안 반력계수가 있고 그리고 탄성계수가 있습니다. 얘네가 비슷합니다. 뭔가가. 얘도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죠. 그리고 얘도 응력과 변형의 관계이기 때문에 뭔가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특성이. 그렇지만 뭐가 다르냐? 탄성계수는 이제 집안의
고유 성질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얘는 뭐 반력 기초 크기나 뭐 형상이나 아니면 뭐 근육 깊이나 이런 외부적인 요소에 대해서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집안 반력 계수는 기초의 크기나 형상, 근육 깊이 이런 외부적인 요소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런 특징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데 뭐 이거를 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개략적으로 이런 외부적인 요소에 변화를 받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도 집안 반력 계수는 기초의 형상에 따라 변화하는 성질이 있다. 요거는 뭐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을 보면 기초의 크기가 커질수록 즉시 치마량이 커지므로 여기까지 일단 끊어서 우리가 즉시 치마량 공식은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2분의 뭐 Q 네트 B에 1-V 제곱분의 IW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랬죠. 그런데 기초의 크기가 커지면 즉시 치마량은 커지겠죠. 여기가 기초의 크기니까. 그러면 집안 반력 계수는 작아진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델타죠. 근데 델타가 여기 분모에 들어가죠. 그래서 B가 커지면 델타가 커지고 델타가 커지면 K가 작아지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2번은. 그리고 3번은 근입 깊이가 커지면 즉시 치마량이 감소되어 지금 Q 네트가 우리가 Q 마이너스 감마 DF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그랬죠. 근입 깊이가 커지면 빠지는 게 많아지니까 즉시 치마량은 감소되겠죠. 그럼 델타가 작아지면 K는 커지겠죠. 그래서 3번도 맞는 얘기고 4번은 집안의 탄성 계수가 증가하면 이게 작아지면 즉시 치마량은 작아지겠죠. 델타가 작아지고 델타가 작아지면 K는 커지겠죠. 이게 여기 지금 분모에 있으니까. 그런데 작아진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8번입니다. 지금 절편법을 이용한 삼연한적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이 그림에서 나타냈습니다. 지금 절편력을.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절편법은 계산량이 엄청나게 많다 그랬죠. 계산량이 엄청 많고 그래서 컴퓨터가 없으면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 그랬고 지금 이 문제처럼 이렇게 특징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 절편법에 대해서 특징만 암기를 하라고 했죠. 그래서 펠레니우스 방법이 있고 그리고 비숍 방법이 있고 얀부 방법이 있는데 일단 가정사항이 얘는 힘 평형을 이용한다 그랬죠. 그리고 아래 두 가지는 모멘트 평형을 이용한다 그랬고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냐면 얘는 수평합이랑 수평력 합이랑 수직력 합이 0이라 그랬고 이게 무슨 얘기라 그랬냐면 사실상 절편력을 무시하겠다는 얘기라 그래서 오차가 매우 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알아야 되는 거 뭐냐면 얘네들은 비숍이랑 얀부는 수직력의 합이 0이라 그랬죠. 그리고 또 뭘 하나 알아놔야 된다고 했냐면 수정계수가 나온다. 수정계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얀부다. 이렇게만 파악을 해두면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기 1번부터 보면 펠레니우스 방법은 TN과 PN의 합력이 TN 플러스 1과 PN 플러스의 합력과 크기가 같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것들을 무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절편의 양쪽에 작용하는 힘들은 무시하고 계산한다. 여기 뒤에 또 친절하게 써놨네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고 그리고 2번은 지금 여기 WN이 나왔는데 WN은 흙의 단위 중량에다가 절편의 높이와 절편의 폭을 곱하겠다는 얘기인데 높이랑 폭을 곱하면 면적이겠죠. 그러니까 WN은 여기 면적에다가 감마를 곱하겠다는 얘기죠. 감마 W가 아니고 감마 T 뭐 이런 걸 곱하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고 3번은 비숍의 간편법은 절편의 측면에서 수평 방향의 응력이 작용하지 않고 이게 0이라고 했는데 아니죠. 제가 항상 말했는데 비숍이랑 얀부는 수직력의 합이 0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그리고 4번은 얀부의 간편법은 비숍의 간편법에서 세운 기본 가정과 동일한 가정을 하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개 다 모멘트 평형을 가정을 해서 나온 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맞고 그 다음에 얀부의 가정으로 생긴 오차는
수정계수를 써서 보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기 있죠. 그래서 수정계수가 나오면 얀부다. 이렇게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모든 절편법에 대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9번입니다. 지금 그림과 같이 완전 포화된 비배수 상태의 균질한 점성토가 있고 이 얘기는 파이가 0이라는 얘기라고 했죠. 이제 요 정도는 캐치해 주셔야 되고, 요거랑 같은 이제 맥락으로 사질토라고 하면 C가 0이다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고 포화된 점성토니까 파이는 0이겠죠. 그리고 이때 최대 인장 균열이 발생하기 전과 후에 옹벽에 가해지는 주동토합의 크기 차이를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일축 압축 강도가 주어졌습니다. 이걸 왜 줬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일축 압축 강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쪽을 수직 응력으로 놓고 이쪽을 전단 응력으로 놓게 되면 일축 압축 강도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일축 압축이니까 여기 시그마 3가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일축 압축 강도가 요걸 의미를 하게 되는 거죠. 20kN/m². 그런데 모어 콜럼브 파괴 포락선이 이렇게 그려지니까 여기는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CU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름의 절반인 10kN/m²이다. 그래서 일축 압축 강도가 20kN/m²이라는 것에서 점착력이 10kN/m²이다. 요거를 뽑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특징을.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해석을 했고, 지금 단위 중량이 20kN/m³입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일단 주동토합을 그려야 되겠죠. 주동토합은 뭐 상제 하중이나 지하 수위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KA 감마 Z 마이너스 EC 루트 KA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테고, 그리고 주동토합 계수라는 것은 1 플러스 사인 파이 분의 1 마이너스 사인 파이 이렇게 되게 되는데 파이가 0이니까 KA는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1에다가 감마는 20kN/m²이고 Z고 마이너스 2에다가 C는 일축 압축 강도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얘는 루트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이거를 그리게 되면 Z가 0일 때는 마이너스 20이죠. 그리고 Z가 4일 때는 여기가 80이고 마이너스 20이니까 60이겠네요. 여기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kN/m². 그래서 여기 인장 균열 깊이를 계산을 하게 되면 인장 균열 깊이라는 것은 이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0일 때를 계산을 해보면 Z가 1m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1m입니다. 그런데 인장 균열 전과 인장 균열 후에 주동토합의 크기의 차이는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 그래서 벌써 여러 번 풀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면적을 계산을 하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1이니까 10kN/m겠네요. 그래서 이만큼의 차이가 발생할 겁니다. 10번입니다. 지금 단위 중량이 16kN/m²이고 내부 마찰각이 30도고 그리고 모래 지반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뭘 계산을 하라 그랬냐면 5점에 대한 전도의 설계 안전율을 1.5로 했을 때 버팀보에 작용하는 하중을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중이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F로 놓게 되고 지금 우리가 전도에 대한 안전율을 1.5라고 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안전율이라는 것은 외력분의 저항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전도라는 것은 여기서 전도라는 것은 모멘트, 그러니까 회전 변이에 대한 안전율을 의미를 하게 되니까 이거는 외력 모멘트 분의 저항 모멘트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작용하는 외력 모멘트는 뭐가 있냐면 이쪽으로 주동토합이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주동토합이 발생시키는 모멘트가 있고 이게 외력 모멘트고, 저항 모멘트라는 것은 이쪽에 수동토합이 있으니까 이 수동토합에 의한 모멘트와 이 버팀보 F에 의한 모멘트가 저항 모멘트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외력 모멘트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쪽에 주동토합을 표현을 해야 되니까 주동토합 계수를 계산하게 되면 1 플러스 사인 파이 분의 1 마이너스 사인 파이니까 지금 파이가 30도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3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는 KA 감마 H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KA가 3분의 1이고 감마가 16kN/m 삼승이죠. 그리고 H는 9m니까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48kN/m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의 크기가 이 밑 단면의 크기가 48kN/m 제곱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수동토합을 계산을 해보면 KP라는 것은 물론 1-sin 파이분의 1 플러스 sin 파이로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굳이 또 계산을 할 필요는 없고 이 역수 관계를 이용해서 3이다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밑에 밑단의 이제 수동토합은 KP 감마 H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KP가 3이고 감마는 16kN/m 삼승이고 H는 지금 3m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144가 나오겠네요. 이게 6이고 이렇게 하면 9고 144kN/m 제곱. 그래서 여기에 밑 단면이 144kN/m 제곱인 거죠. 그러면 이제 외력 모멘트부터 표현을 해보면 FS가 밑에 외력 모멘트는 일단 이 합력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합력은 2분의 1 곱하기 면적이니까 48 곱하기 높이가 9m죠. 그리고 이 합력의 작용점은 이게 삼각 등분포 중이니까 3분의 1 지점에 있겠죠. 그래서 9m의 절반인 3m만큼의 모멘트 팔이 있을 거고, 여기 주동토합의 크기가 일단 계산을 해보면 면적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44 곱하기 3m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각 등분포 중이니까 밑으로부터 3분의 1 지점에 모멘트 팔 길이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1m를 곱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F는 집중하 중이니까 F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는 5점에 대해서 모멘트 팔이 7m죠. 이게 7m니까 이게 1.5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F가 108kN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1번입니다. 지진과 같은 갑작스러운 동적 하중에 의한 액상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액상화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단 강도가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런데 액상화 현상이라는 것은 동적 하중에 의해서 수압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0이 되겠죠. 점점 감소를 하다가, 그리고 사질토라면 C가 0이니까 이 부분도 0이 될 테고, 그럼 전단 강도가 0이 될 겁니다. 전단 강도가 0이라는 얘기는 이제 물과 같다라는 얘기고요. 물과 같이 거동을 하게 되겠죠. 왜냐면 물도 전단 강도가 0이고 흙의 전단 강도가 0이 됐다라는 사실은 물처럼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보고 우리가 액상화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부터 보면 액상화 가능성을 반복 삼축 압축 시험으로 평가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액상화 현상은 진동 삼축 압축 시험을 이용해서 진동 삼축 압축 시험을 이용해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보기에서 나온 반복 삼축 압축 시험이랑 진동 삼축 압축 시험이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배수 상태에서 시험을 수행한다 그랬는데, 배수 상태에서는 간극 수압이 발생을 하지 않죠. 그런데 이 액상화 현상이라는 것은 동적 하중에 의한 수압 상승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배수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액상화 현상을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배수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되고 1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리고 2번은 세립분 함량이 50% 이상인 점성토라는 얘기는 우선 이 점착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점착력이 있으면 이 앞에 있는 항이 0이 되더라도 C가 있으니까 이건 0이 아니죠. 그래서 물처럼 거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액상화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맞는 보기고, 3번은 액상화 현상이 발생하면 보일링 현상을 수반하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일링 현상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보일링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집안이 이렇게 있고 물이 위로 흐르게 되면 수압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찬가지로 전단 강도가 이렇게 있고 이게 0이죠. 사질토라면 이 상태에서 물이 위로 흐르게 되면 여기가 수압이 상승을 하게 되니까 이 부분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전단 강도를 상실하게 되는데 액상화 현상이랑 원인이 똑같죠.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물이 위로 흐르고 있는데 흙 입자가 물과 같이 거동을 하기 때문에
흙이 물처럼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흙 입자가 흐르는 거예요, 위로.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물이 위로 흐를 때 흙도 그냥 같이 위로 흘러버리는 겁니다. 전단 강도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흙 입자가 뽀글뽀글 이렇게 끓듯이 부글부글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기서 보글보글 끓는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영어로 보일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걸 보고 보일링 현상이라고 하니까 액상화 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전단 강도를 상실했다는 얘기니까 동일한 원인으로 수반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번도 맞는 얘기고, 4번은 액상화 과정에서 간극수압의 증가로 유효용력이 감소하여 전단 강도를 상실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랑 정확히 부합하는 내용이니까 4번도 맞습니다. 12번입니다. 지금 옹벽의 높이가 h이고 뒤채우무기 수평인 점토 지반에서 옹벽 상단에서 어느 정도 깊이까지 마이너스 토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마이너스 토합이 발생되는 깊이를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동 토합을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마이너스 토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균열이 발생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깊이를 보고 우리가 인장 균열 깊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장 균열 깊이를 우리가 암기를 하고 다니죠. 뭐 지하 수위랑 상제 하중이 없다면 인장 균열 깊이는 감마 루트 KA 분의 EC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답에서 고르면 되는데, 답이 지금 KA에다가 지금 우리가 원래 KA는 요거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KA는 1 플러스 사인 파이 분의 1 마이너스 사인 파이죠. 그리고 KP는 1 마이너스 사인 파이 분의 1 플러스 사인 파이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고 있는데, 이 KA랑 KP를 사인 말고 탄젠트에 대해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삼각함수를 적용을 하게 되면 탄젠트 제곱 45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탄젠트 제곱 45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그래서 KA랑 KP가 역수 관계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감마분의 EC 루트 KP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EC에다가 KP가 지금 탄젠트 제곱 45 플러스 2분의 파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탄젠트 45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 제곱이 날라갔습니다. 루트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답으로 고르면 지금 4번이 답이 되겠죠. 13번입니다. 지금 굴착 공사로 주변의 지하 수위가 전체적으로 3m에서 5m로 하강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던 지하 수위가 이쪽으로 하강을 했죠. 이때 지하 수위 하강 직후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강 직후에 점토층 중간 지점에서 과잉간극 수압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선 지하 수위 하강 전에 점토층 가운데서 이제 유효용력을 계산을 해보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러면 지금 물에 잠기지 않은 부분이 일단 3m가 있죠. 그래서 유효용력은 위에는 물에 안 잠겼으니까 20kN per m 3승이 3m만큼 있고, 그리고 중간 지점까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2m 더하기 1m니까 3m는 지금 물에 잠겼죠. 근데 위랑 아래랑 또 다르네요. 따로따로 고려를 해야 되네요. 다시 그러면 지금 여기 2m는 감마 세츄에이션이 22입니다. 그래서 감마 프라임 곱하기 2m를 해야 되니까 22 마이너스 10 kN 미터 3승에다가 여기다 2m를 곱해야 되고, 밑에는 감마 세츄에이션이 20이니까 20 마이너스 10 kN per 미터 3승에다가 1m를 곱해야 되겠죠. 중앙 지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94 kN per 미터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하 수위가 이제 하강한 후에는 지하 수위 하강 후에 유효용력을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수위가 여기 있죠. 그러면 위에 5m가 지금 물에 안 잠겨 있으니까 20 kN per 미터 3승이 5m만큼 있고, 물에 안 잠겼으니까 감마를 썼습니다. 그리고 밑에 2m인데 여기는 이제 물에 잠겼죠. 그래서 20-10 kN per 미터 3승에다가 1m만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중앙 지점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110kN per 미터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 유효 용력은 94였는데 나중 유효 용력은 110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나중 유효 용력이 110이 됐다는 건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경과했을 때고,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모든 과잉 강국 수압이 소산됐을 때 110이 되는 거고, 그 전에 하중 직후라고 했죠. 하중 직후에는 지금 점토층에서는 물이 잘 배수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유효 용력 증가량을 물이 과잉 강국 수압으로 부담을 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유효 용력 증가량은 시그마 1 프라임, 시그마 0 프라임 이렇게 될 텐데 110에서 94를 빼면 16이죠. 그래서 하중 제하 직후에는 이 유효 용력 증가량을 물이 과잉 강국 수압으로 부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6이 됩니다. 14번입니다. 지금 정규 안밀 점토인데 안밀 배수 3축 압축 시험을 수행을 했네요. CD 시험을 실시를 했고 구속 압력이 100kN per 미터 제곱이고 축차 응력을 200kN per 미터 제곱을 가했는데 시료에 파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델타 시그마 DF가 200kN per 미터 제곱이란 얘기고, 그러면 시그마 1F는 시그마 3에다가 델타 시그마 DF를 더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100에다가 200을 더해서 300kN per 미터 제곱이 되겠죠. 이때 PQ 다이아그램 상에서 파괴 포락선 KF의 기울기와 절편을 구하라고 했는데 절편은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왜냐면 정규 안밀 점토니까 정규 안밀 점토에서 CD를 수행을 하면 C가 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PQ 다이아그램에서 파괴 포락선의 기울기를 계산을 하려면 탄젠트 베타를 계산을 하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P분의 Q로 표현이 된다 그랬으니까 P부터 계산을 해보면 시그마 1 플러스 시그마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1이 지금 300이죠. 그리고 이게 100이니까 P는 200이 되고, 그리고 Q는 2분의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3니까 2분의 시그마 1이 지금 300이고, 그러면 위에가 200이니까 10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200분의 100이니까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5번입니다. 지금 두께가 13m고 그리고 집안에 40m 길이의 수리 구조물이 있는데 여기서 수리 구조물에서 수위차가 7m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등수두 유선망을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수위차가 바로 전수두라는 사실을 파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투수성 집안에서 유선망을 도시를 했는데 A점에 작용하는 양압력을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압력이라는 것은 수압을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수압이라는 건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없다 그랬죠. 수압은 우리가 감마 W에다가 압력수두를 곱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랬고, 또 이 압력수두는 또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없어서 전수두에서 위치수두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압력수두를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수두는 유선망에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유선망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유선망을 해석하는 방법은 일단 에너지 손실 칸수를 세야겠죠. 그래서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그래서 ND가 10이고 A점이 지금 몇 번째 칸에 위치하냐면 하리수면으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 위치하죠. 그래서 우리가 A점의 전수두는 ND분의 델타 H 곱하기 여섯 번째 칸에 위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ND가 10이고 델타 H가 지금 7m라 그랬죠. 그래서 6이니까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4.2m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하류면을 기준면으로 했을 때 이걸 기준면으로 해서 A점의 위치수두를 읽는 거겠죠. 그럼 A점은 지금 여기 확대된 그림을 보면 하류 수면으로부터 밑으로 3m, 위로 1m 지점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m가 되겠네요. A점의 위치수두는 마이너스 2m. 그러면 전수두가 4.2m고 마이너스 위치수두가 마이너스 2m니까 압력수두는 6.2m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된 이 압력수두를 여기다 넣으면 여기다 6.2m 곱하기 감마 W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감마 W가 10kN/m 삼승이니까 10kN/m 삼승 곱하기 6.2m 하면 62kN/m 제곱이 될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났는데 지금 보기를 보면 뭐 투수계수라든지 비중이라든지 간극비 이런 불필요한 값들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불필요한 값들이 주어질 수도 있으니까 모든 이렇게 주어진 값들을 다 써야겠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16번입니다. 지금 집안의 미소요소가 그림과 같이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평면에 45도 기울어진 AA면에 작용하는 수직응력과 전단응력을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친절하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모원에서 수직응력의 경우 압축력을 플러스로, 전단응력의 경우 반식의 회전 방향을 플러스로 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응용력학에서 이미 평면응력 해석을 배웠죠. 아직 안 배운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응용력학이 있고 토질력학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부호 기준이 다릅니다. 응용력학에서는 이 수직력에 대해서 인장력을 플러스로 하죠. 그리고 압축을 마이너스로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 전단응력은 똑같습니다. 부호 판정 기준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러한 차이 때문에 우리가 토질력학에서 이 평면응력을 해석을 하게 되면 공식의 부호가 바뀌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응용력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냐면, 사면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직인 방향으로 여기에 세타가 되게 되죠.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인데, 우리가 이제 공식은 여기를 세타로 하죠. 그래서 시그마 x, 타우 x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타우 세타겠죠. 시그마 세타, 타우 세타에 대해서 공식이 있죠. 시그마 세타는 2분의 시그마 x 더하기 시그마 y. 요거는 응용력학에서 배우는 거니까 아직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거를 먼저 공부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공식을 암기를 해서 이용을 합니다. 타우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사인 2세타 플러스 타우 xy 코사인 2세타, 이 공식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응용력학에서 쓰는 부호 기준에 따라서 세워진 공식이고, 이제 이거를 토질력학으로 가져오게 되면 부호가 조금씩 바뀝니다. 그러면 또 뭐를 또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토질력학에 대한 부호로 바꾸지 않고 계산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주어진 이 응력 상태를 응용력학 부호에 따라서 해석을 합니다. 제가 이거 해석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면, 지금 시그마 x는 마이너스 300으로 읽으셔야 돼요. 토질력학이, 이게 지금 과목이 토질력학이기 때문에 300메가파스칼로 읽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무시하고 응용력학 부호 기준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x는 마이너스 300이고 시그마 y는 100메가파스칼이다. 그리고 타우 xy는 지금 100메가파스칼이죠. 그래서 이거를 대입을 합니다. 여기다 대입을 해서, 지금 세타는 여기가 45도라고 45도가 아닙니다. 이거를 제가 몇 번이나 설명을 했는데, 여기가 45도죠 지금. 그리고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입니다. 여기가. 근데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곳은 여기를 읽어야 됩니다. 지금은 우연히도 여기가 45도고 여기가 45도고 여기도 45도여서 세타에 45도를 대입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경사면이 30도로 주어졌었다. 그러면은 여기 값이 60도였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연히도 45도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지금 여기다 다시 써놓고 마이너스 300 시그마 y 마이너스 100 타우 xy는 100이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합니다.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서 조금 꼼꼼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시그마 x는 마이너스 300이죠. 그리고 시그마 y는 마이너스 100이고 플러스 2분의 300 플러스 100이 되겠죠. 그리고 코사인 90도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타우 xy가 100이고 사인 90,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00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타우 세타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마이너스 300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00이고 플러스 2분의 사인 2세트가 빠졌죠. 플러스 100 코사인 90.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100메가파스칼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값들은 우리가 응용역학 부호 기준으로 해서 계산된 값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부호만, 결과값만 부호를 살짝 바꿔서 여기서 고르시면 됩니다. 전달 응력은 부호가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100을 고르면 되고, 지금 이 세타는 수직 응력은 부호가 반대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를 딱 붙여서 고르시면 돼요. 지금 마이너스 100메가파스칼이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100이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17번입니다. 지금 점성토 집안에 내부마 찰각이 이렇게 주어졌고, 그리고 선행 안밀하중이 주어졌고, 그리고 현재 받고 있는 유효 연직 응력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때 과안밀 계수를 활용을 해서 점성토 집안의 정지 토합 계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공식만 암기하고 있다면 굉장히 쉬운 문제죠. 우리가 정규 안밀 점토였다면 정지 토합은 1 마이너스 사인 파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그랬죠. 그렇지만 지금은 과안밀 점토이기 때문에 K0는 1 마이너스 사인 파이에다가 루트 OCR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안밀 B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과안밀 B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응력분의 선행 안밀 하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주어졌으니까 현재 받고 있는 유효 응력은 여기에 50kN per 미터 제곱이라 그랬죠. 그리고 선행 안밀 하중은 200kN per 미터 제곱이니까 이게 4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내부마 찰각이 30도라 그랬고, 그리고 루트 4죠. 그래서 1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이게 2니까 답은 1이 되겠네요. 18번입니다. 지금 흙의 간극을 물이 아닌 기름이 채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지금 흙의 비중은 2.65고 물의 단위 중량이 이렇게 주어졌고 기름의 단위 중량이 주어졌네요. 그리고 기름의 포화도가 50%라 그랬고 간극비는 1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VS는 1법에 좀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우선 VS는 1법을 한번 그려보면 유도하는 과정을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리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VS는 1법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을 흙입자라고 하면, 원래는 흙입자, 물, 공기죠. 일단 이렇게 놓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VS는 1법이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2고, 그리고 이쪽은 2겠죠. 이건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려면 감마를 곱해야 되죠. 그래서 흙입자니까 아직까지는 여기가 GS 감마 W, 여기까지는 변화가 없죠. 그런데 여기가 위에가 원래 이쪽으로 넘어가려면 함수비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오메가 GS 감마 W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아니죠. 왜냐면 여기가 물이 아니니까, 여기가 지금 기름이니까 원래대로라면 오메가 GS 감마 W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여기가 감마 W가 아닙니다. 기름이니까 여기다가 기름을 쓰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계산을 하라 그랬냐면 이 흙의 단위 중량을 계산을 하라고 했으니까, 단위 중량이라는 것은 전체 부피분의 무게가 되겠죠. 근데 전체 부피는 1 플러스 2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게라는 것은 이 두 개의 합이죠. 공기는 무게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GS 감마 W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오메가 GS 감마 기름이 들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값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지금 1 플러스 감마인데 1 플러스 간극비가 1이라 그랬고 여기가 1이고 GS가 지금 2.65라 그랬죠. 그리고 감마 W는 10kN per 미터 3승이고, 그리고 오메가가 지금 안 주어졌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SE는 오메가 GS죠. 그래서 이 오메가 GS 대신에 SE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포화도가 지금 0.5고 간극비가 1이죠. 그래서 SE를 넣고 감마 W가 지금 기름이 9죠. 그래서 9kN per 미터 3승.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15.5 kN per 미터 3승이 나오게 됩니다. 19번입니다. 지금 다짐 시 최적의 다짐 상태는 최적 함수비보다 함수비가 작은 건조 측에서 또는 최적 함수비보다 함수비가 큰
습윤 측에서 도달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점성토의 다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 함수비와 함수비에 따른 점성토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묻는 문제죠. 매우 익숙한 문제고, 그래서 보기 1번을 보면 낮은 압력에서 최적 함수비의 건조 측 압축성이 습윤 측 압축성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래프를 암기를 하면 좋다 그랬죠. 그래서 이쪽을 낮은 압력이라고 놓게 되면 스케일이 좀 낮은 압력, 그리고 이쪽을 간극비로 놓게 되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위에 그래프가 이제 건조라는 말이 결국에 면모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고, 밑에는 뭐 이산이겠죠. 밑에는 습윤이니까 이산이고, 그래서 낮은 압력에서는 건조 측 압축성이 습윤 측 압축성보다 작죠. 왜냐면 이 면모 구조는 입자간 결합력도 강하고 배치가 이렇게 딱딱 돼 있으니까, 격자 형태로 이렇게 딱딱 돼 있고, 그리고 이산 구조는 이렇게 성글게 있으니까 얘네를 누르게 되면 이산 구조가 아무래도 더 많이 압축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맞는 얘기고, 1번이랑 같이 봐야 되는 게 지금 3번입니다. 3번은 높은 압력에서는 최적 함수비의 건조 측이 습윤 측보다 압축성이 크다 그랬는데, 이건 또 그래프가 있죠. 이쪽을 높은 압력이라고 하게 되면 이쪽을 간극비라고 놓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결국 이 정도 되면 만나게 되는데, 지금 위에 있는 그래프가 건조고 면모랑 똑같은 말이고, 밑에가 습윤이고 이산이랑 똑같은 말인데, 건조 측이 더 많이 압축이 되죠. 간극비 변화가 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위에랑 똑같은 상황인데 면모고 이산이죠. 그런데 압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면모 구조가 파괴될 정도로 이제 압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구조가 파괴되면서 여기 지금 사이사이에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죠. 이 공간들을 메꾸면서 면모가 더 많이 이렇게 간극비가 줄어든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얘기고, 2번은 최적 함수비의 건조 측 투수 개수가 습윤 측 투수 개수보다 작다. 이거는 이런 그래프가 또 있죠. 이쪽을 함수비로 놓고 이쪽을 투수 개수로 놓으면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최적 함수비가 되고, 이쪽은 건조가 되겠죠. 이쪽은 습윤이 되고, 그래서 건조 측 투수 개수가 습윤 측 투수 개수보다 크죠. 여기를 보면.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4번은 최적 함수비의 건조 측 강도가 습윤 측 강도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건조 측이라는 얘기는 면모라고 했죠. 그리고 습윤 측이라는 얘기는 이산이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면모 구조가 이산 구조보다 입자간 결합력이 크기 때문에 강도도 큽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보기입니다. 20번입니다. 지금 집안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세관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보기 1번부터 보면 모세관 현상의 상승고는 입경이 작을수록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 번 설명했고,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 그러면은 모세관 현상이라는 것은 점토, 실트, 모래 자갈, 이런 식으로 이제 모세관 상승고가 크겠죠. 점토가 가장 크겠죠. 그러면 동상에 의한 피해라는 것은 이제 모관 상승고가 클수록 크다고 했습니다. 피해가. 모관 상승고가 크면 피해가 크다. 간략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지표가 있고, 이제 여기에 뭐 깊은 곳에 지하 수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결선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물이 이렇게 올라와야지, 많이 올라와야 여기서 이제 아이스렌즈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모관 상승고가 높으면 높을수록 동상에 의한 피해가 크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점토가 가장 동상에 의한 피해가 크냐?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론적으로 모관 상승고가 가장 큰 건 맞습니다. 점성토가. 그렇지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점성토의 투수 개수가 워낙 작습니다. 그래서 모관 상승고의 이론적 높이가 여긴 맞는데 물이 올라오질 못합니다. 거의. 그래서 가장 피해가 큰 것은 점토가 아니고 실트라고 했습니다. 실트는 모관 상승고가 충분히 확보가 될 정도로 입경이 작으면서 또 투수 개수가 적당히 큽니다. 따라서
가장 피해가 큰 것은 실트다. 요거랑 같이 기억을 해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은 맞는 얘기고 2번은 모세관 현상이 발생한 구역에서 부의 관극사업이 발생하므로 전응력이 유효응력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제가 설명을 했냐면 지금 여기서 이 면을 기준으로 모세관 현상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 수압이 어떻게 발생을 한다 그랬냐면 밑으로는 당연히 플러스 정수압이 이렇게 생기겠죠. 감마 W Z만큼 이렇게 수압이 형성이 될 텐데 이제 위로는 이렇게 마이너스 수압이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수압이 마이너스 감마 WZ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한다 그랬고 그래서 모세관 현상이 발생한 구역에서 마이너스 과잉간극 수압이 발생을 한다. 간극 수압이 발생을 한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전응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전응력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유효응력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전응력에서 수압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마이너스 과잉 간극 수압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전응력에서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유효응력은 전응력에 수압을 더한 것만큼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전응력보다 유효응력이 더 크겠죠. 그래서 전응력보다 유효응력이 크니까 전응력이 유효응력보다 작죠. 그래서 맞는 얘기고 3번은 모세관 현상이 시작되는 자유수면에서의 간극수압은 물의 단위 중량 곱하기 모세관의 상승고라고 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여기가 모세관 현상이 시작되는 곳인데 여기에 지금 수압은 0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은 모세관 현상이 발생하는 구역이라 할지라도 포화도가 반드시 100%인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모세관 현상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포화도가 100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물이 거기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지 완전히 포화된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얘기고 자유수면으로부터 높이에 따라 포화도는 변할 수 있다. 당연히 이제 밑에는 거의 100%일 테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물이 조금씩밖에 도달을 안 하니까 위로 갈수록 포화도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겠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보기입니다.